네, 이번엔 시황역인데요.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이재선 의원님 모시고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그죠? 네. 계속해서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CPI 오늘 밤에 발표하고 다음 주에 FOMC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한 이유나 좀 알고 가지. 이유부터 좀 찾아주십시오.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중첩적으로 이제 상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표면적인 원인은요. 네.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애플로 인해서 조금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이 화웨이 제재가 좀 강력하게 이제 점차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플 아이폰을 이제 공무원들한테서 이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고요. 사실 이거를 빌미로 좀 빅테크 기업들이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실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달러의 그 약세 전환 시점을 좀 지연시켜주는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달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밤이죠. 네. CPI 지표 발표가 확인이 되고 내일 또 소매 판매 지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기울기 자체는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를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9월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의 2024년 중앙값이 조금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한 차례 조금 더 숨통을 튑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박스권이 더 오래 갈 오래 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장이 안 좋으니까 발음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힘들어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FOMC는 점도표 나오나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예측하는지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도 그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이제 연내 굳이 추가 긴축할 필요 없다. 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2% 물가 목표치를 위해서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월달, 11월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지금보다도 조금씩은 디스인플레이션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헤드라인 그 CPI 지표가 최근에 이제 WTI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거는 코어 CPI가 이제 추세적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그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값에 대한 기여도가 이번 CPI도 그렇고 이제 다음 달 CPI도 본격적으로 조금씩은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굳이 연준이 무리하게 긴축 가능성을 더 올리면서 금리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거는 좀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가 연이은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요. 이런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거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업종을 담고 있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도 외인의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네, 9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지수 하단이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누적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3천억 가량 매수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산 업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맞춰보실?
반도체? 삼성전자 사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산 것처럼 착신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도 있고요.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이 사실 이제 코스피보다 외국인들이 보다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달 이후에 누적으로 한 5천억 원 가량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월달에 그 아이디어에서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이제 사실 밀려도 사고 올라도 사자라고 계속해서 콜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내년에 대한 이 기여도가 높아지는 업종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 대한 업황 이익에 대한 그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밋밋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내년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여타 업종과 다르게 가격 모멘텀이라든지 내지는 그 Q에 대한 모멘텀에 이제 동시에 부각되는 유일한 업종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 IT 대형주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매크로 노이즈가 조금 끼면서 사실 반도체 그 주가의 상단을 조금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크로에 대한 노이즈,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연준의 그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있어서 저희가 재료를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찾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연말로 갈수록 옅어지게 된다면요. 노이즈가 이제 옅어지는 구간에서는 사실 반도체도 펀디멘탈의 기대감으로 오로지 약간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증시의 상단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사실 매수하기는 저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렇죠. 주도주가 다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건이 개선되게 되면 이제 주도주가 튀어나가겠죠, 그죠? 반도체가 1순위라는 거고요. 오늘 보도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가격 20% 가량 올려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어?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그렇게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감산 이후에 전 분야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조금씩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봐도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기점으로 이제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금 약간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가격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연말로 가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그 컨센서스가 점차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부터는 수요 우위 가능성을 조금 반도체 업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수출 데이터들이 이제 몇 가지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실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씩은 계속해서 좋게 볼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선 연구원님께 수출 데이터 많이 여쭤보잖아요. 보니까 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9월 초반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9월 초순까지도 이 수출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이 이어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4분기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9월 달 수출은 20일 수출 잠정치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10일은 조금 그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확정치랑요. 짧죠. 네, 22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월 달, 1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수출 지표들은 아마 플러스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출에 대한 기저 효과를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이제 10월 달, 11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저희가 작년에 수출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이 플러스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기울기 자체가 지금 대비해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방향성이 수출 지표 상관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보다는 10월 달, 11월 달이 오히려 상단은 점차 높아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질문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네. 시간에 다음 날에 이제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니까 좀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어땠나요? 좋았나요? 아니면 좀 생각보다 별로였을까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 네, 네. 수출입 지표가 그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증감폭이 개선된 게 포착이 됐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지금 내부적인 수요가 사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시그널이 몇 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내지는 금리 인하라든지 부양 정책을 연달아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가 이제 마일드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 부담이 최근에 WTI 때문에 다소 있긴 하지만 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수출 모멘텀이 4분기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질문까지 다시 추적해내는 우리 유나님의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네. 추적 정신 좋습니다. 네.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중국이 부동산 그 비구입하는 사실 지난번에 국내 채권이랑 해서 일단 좀 급한 채권 만기 연장은 불을 꺼간다는 소식이 드는데 이게 부동산 문제가 사실 다 사그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양책다운 부양책이 사실 중국에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사실 예전에 그 중국 경기 회복 사이클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만은 않을 거는 같은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미국의 소비의 모멘텀이 둔할 가능성이 4분기 때 높은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럼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중국 지금 보자면은 부동산 정책도 이제 아까 제가 연달아 내놓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를 한다든지 이제 중국 지방 정부도 사실 이제 부동산 살리기에 계속해서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부동산 리스크가 중간중간에 또 불거질 수는 있지만 사실 시장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이 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 펀드 매니저들의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월마다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를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시를 하는데 네. 이번 9월 달도 보면요. 아시아 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국에 관한 그 포지션을 여전히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고요. 오히려 일본 쪽을 조금 더 비중 확대를 이제 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성장률이 안 나오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점 감안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중국 쪽의 자금을 사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쪽에도 이제 그 반사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죠. 좀 수혜를 일정 부분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마트에 가면 주로 라면 이런 거 1+1 하는데 중국은 부동산도 1+1으로 아파트 하나 사면 저기 콘도 하나 끼워주고 막 이런답니다. 오, 그래서 진짜요? 대륙의 좋은데요? 기질이 다르구나. 제가 그런 얘기 있었는데. 대륙의 스케일 진짜 남다른 것 같네요. 저희가 또 중국 얘기해봤는데 일본 얘기도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매파적 발언,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막을 내리게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일본 그 BOJ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한 취지는 제가 봤을 때 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방어하려는 좀 구두개의 용어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본이 시장을 놀라게 할 정도로 긴축 스탠스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보다 사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확실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일본이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그렇게까지 높이는 사지 않을 것 같다. 연말 내내 놓고 보자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점 자체도 저는 사실 내년 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서의 그 부정적인 재료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일본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엔화 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이제 엔화는 떨어진 거죠. 오늘 다시 또 약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이 좀 방어를 해주면서 달러를 좀 저지해주면 그죠?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금리 오르면 또 엔캐리 이런 게 또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부담이고 그렇죠. 이게 한 측면에서 보기가 어렵네요. 네, 그죠?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9월을 지나면서 오늘은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 FOMC를 보면서 전략, 관심 섹터 얘기해 주세요. 여전히 9월 달에는 투트랙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장에 대한 관심 한 축에 놓고 또 이제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축에 놓고 이제 좀 저울질을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익 성장이 저희가 이제 두드러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서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마침 9월 달은 배당의 계절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배당 12월에 하잖아요. 9월도. 아, 네.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네. 이제 9월부터 배당주를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수익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다음으로 보험이라든지 통신, 은행 이 관련 이제 고배당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은행 업종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회사채 금리가 은행 금리 대비해서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조금씩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쪽으로요. 이 시점부터 은행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통신과 보험 업종은 최근에 주가가 이 고배당 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린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좋을까냐고 봤을 때 그 다음은 은행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조금 움직이죠, 이제 움직이고요. 네, 증권주도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네.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 2차 전지는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강했던 그런 성장 섹터 가운데 뭐 로봇 이런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로봇이나 AI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런 쪽에 전략을 좀 구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쪽은 사실 개인들의 수급이 워낙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같이 그 증시의 방향성이 좀 불확실성한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테마 내에서도 사실 좀 우량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지금은 좀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수급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수급이 전반적으로 많이 약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테마주에 대한 그 시각이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온전히 모든 테마가 이제 뭐 초전도체 하면은 다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럴 구간이 사실 가능성이 펼쳐질 게 좀 낮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네. 일찍하게 그렇게 가자고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먼저 퇴근해 보시죠.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